목소리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주님을 모시고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위한 나라, 또 청년 광주가 말하는 또 꿈꾸는 희망 세상을 정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희동님을 위해서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교란 활동 중이고, 그리고 유튜버 알리비 황희두로 활동 중인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만큼 다룰 내용이 많고 PPT 양만 해도 한 130장 정도가 되는데 많이 줄였지만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 인사는 아까 그 달상론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유능한 관종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내용을 쭉 들으시면 아마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그래도 의아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 말고도 제가 심리전, 여론전 좀 이렇게 센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좀 그런 표현을 완화해서 소통, 설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도 지난 몇 년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심각성이 오히려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거고 진짜 제가 생각하는 세상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전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에도 많은 역사가 있고 특히 온라인 세상 이쪽을 더 이상 한줌 취급한다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본론부터 빠르게 들어갈게요. 심리전이 왜 중요한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 소개도 해주셨지만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멘탈 싸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 심리전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심리전이 되게 큰, 되게 무거운 그런 임팩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치권에 와보니까 그런 심리전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물리적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물리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을 때 고향 노래 튼다든지 좀 갑자기 집 가고 싶고 이렇게 다 심리전 중에 하나고요. 맨 밑에 있는 그 가랑비에 옷잡듯이 여기 가랑비 옷잡듯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키워드입니다. 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설명드릴 게 참 많은데 남성연대의 성재기 씨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좀 좁은 그런 방에서 하면 질문도 하고 하는데 지금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2008년 8월 14일에 이명박 정부 때죠. 남성연대 이런 공지글이 올라옵니다. 여기 밑에 보기 쉽게 좀 빨간색 표시만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이명박 정부 여당이 뭔가를 방어하는 것은 출혈이 크니까 페미니즘을 때리면 좌파도 타격받는다. 그래서 가랑비 옷 접게 만든다. 이게 저들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관련한 자료도 제가 모아놓은 거에 한 몇백 페이지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다 지금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얼마큼 들어줬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사진은 뭐냐면 자유의 횃불이라고 미국 1900년대 초반쯤에 한 부활절날 저렇게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성들이 담배를 피고 슬로건은 여성들에게도 담배 필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대입시켜서 자유의 횃불이라고 이런 퍼레이드를 했는데 당시에 남성들만 담배를 필 수 있었는데 여성들도 담배 필 자유를 달라. 그래서 페미니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목적은 뭐였냐면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아마 버네이즈보다 프로이트가 훨씬 더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조카였는데 그 버네이즈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책을 보면서 이게 심리, 그러니까 정신분석학과 대중심리학을 합쳐서 홍보 선전 산업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리 행진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부시대적인 선전과는 상품, 그러니까 뭐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상품을 알리는 거에 주력했다면, 새로운 선전과는 집단 습관, 요즘 말로는 뭐 트렌드라든지 유행을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행을 만들어내면 알아서 사람들이 그 어떤 상품을 산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판매하고 싶다, 그걸 늘리고 싶다 그러면 가정음악실을 유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마케팅 언어로 한때 넛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 판매를 늘리고 싶다면 책사라가 아니라 북박이 책장을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비워놓는 거예요, 공간을. 그럼 사람이 뭔가 채우고 싶은 욕구랑 또 당시에 미국 중산층에서 그런 전시용으로 책을 꽂아놨던 것들을 연결지어가지고 이렇게 북박이 책장을 설치한다든지, 요즘은 뭐 여론조사 결과 여도 라이팅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전문가, 의사들한테 가서 뭐 아침에 든든하게 먹는 게 좋죠? 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그거를 답변을 이끌어낸 다음에 언론에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아침은 든든하게 먹는 게 좋겠구나 해서 베이컨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사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안전 문제, 특히 여성 노동자들 머리가 기어서 어딘가에 그 기계에 머리가 끼어서 사망을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그런 걸 계속 부각시켜요. 그러면 되게 많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법까지 연결지어서 머리망을 강제로 착용하게 만든다 해서 머리망 판매 증가시킨다. 이 말씀을 쭉 드린 것도 결국엔 이게 마케팅으로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랑 정치랑 어떤 연관이 있냐?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약간 이게 좀 잘리긴 하는데, 이거 혹시 올릴 수 있을까요?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실제로 그 앞서 말씀드린 버네이즈에 되게 큰 영향을 받고 우상화했던 사람이 베베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마케팅 기법을 정치로 가져간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라디오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뿌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히틀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여기에도 또 많은 방법들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우상화를 했고 가랑비 옷 젖듯이 그래서 그렇게 녹여낸 전략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엔 정치로 이 심리전이라는 게 연결이 된 상황입니다. 약간 윗부분이 좀 잘리긴 하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뜬금없는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고, 언론이 편향돼 있으니 믿을 수 없다, 이런 걸 몇 번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A라는 사안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한 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와중에 계속 관련한 내용을 당당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뭐 더 고착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약간 이해가 좀 잘려서 보실 때 괜찮으세요 혹시?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 1번부터 5번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엔 계속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팩트도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런 방법을 썼던 게 최근 정치로 넘어오면 그 트럼프가 오바마한테 실제로 했던 내용이 담긴 겁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팩트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팩트인 거고,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다들 아실 테니까 긴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은 진실보다 감정이 중요하다, 혹은 내가 자주 어울리고 있는 그런 중거 집단,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지금 팩트가 너무 다르게 판단된다. 그래서 탈진실의 시대, 그게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는 얘기고요. 이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뭐 좋은 세상 만들겠다, 뭐 혐오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100년 전에 에드워드 버네이즈는 이런 말했습니다. 대중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해야 이게 오래 간다. 이 얘기인즉슨 민주진영에서 특히 뭔가 주장할 때 약간 계몽주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실도 별일드라든지 무식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은 뭔가 속 시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그 상대방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런 전략들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이거 믿은 건 혹은 어떤 선택을 한 건 내 자의적인 선택이야 라고 믿게끔 여러 장치를 또 설치를 하는데요. 이건 한국 정치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집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이 보수라는 거에 또 공감 못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보수 집단에서는 미국이라든지 해외 사례를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40 단양, 저게 무슨 얘기냐면 유명인이나 매체를 총동원해서 아예 국민들의 머릿속을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던 게 나중에 폭로가 된 거고요. 현재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들까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론 조작에 동원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런 온라인에 다양한 심리전이 벌어졌는데, 요즘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뭐 민주화 행동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뭐 많이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간단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모양을 보시면 왼쪽에 일배요, 이거는 좋아요죠. 오른쪽에 민주화, 저건 싫어요입니다. 한마디로 민주화했다라는 뜻은 이꼬르 싫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당시에 일베에서부터 이게 쭉 퍼져가지고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까지 많이 연결이 되면서 민주화했다,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의미의 노까지 붙여서 민주화했노, 이걸 유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민주화했노라는 게 자연스럽게 싫다, 민주화는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심리전의 작업을 걸었던 것도 하나의 예시고요. 제가 아까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 생각 이런 걸 다 지우고 백지로 놓고 한번 몰입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계속 얘기해봤자 탈진실의 시대에서는 어차피 누군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프로게이머 당시에 그냥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프로게이머들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근데 프로게이머들이 잠깐 쉬는 시간대 다음 게임 잡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밖에 나가서 공차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잠깐 몇 분 텀에 저런 인터넷 커뮤니티, 당시에 DC 인사이드가 굉장히 큰 커뮤니티였고 그 오른쪽에 저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날 많이 핫한 조회수가 많은 그런 게시물들을 따로 추려낸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은 다음 게임 잡기 전에 저런 옆에 나와 있는 그 게시글들을 보고 그러면서 다음 게임을 하고 또 다음 게임 그 사이에 새로운 게 올라와 있으면 보고,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어떤 게시물을 봤는데 땡땡왕 이명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눌러봤죠. 눌러봤더니 저렇게 치안왕, 구출왕, 경제, 자원 별별 시리즈들이 다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맨 위에 보통 열받을 만한 소식을 하나 넣어 놓습니다. 이거 되게 화가 나는데 쭉 스크롤 내리다가 이명박 씨가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 하고 해결해냈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타나겠다, 대략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저같이 제가 그때 10대 말에서 한 20대 초반쯤이었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너무나 쉽게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사해서 인터넷에 막 뿌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MB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가 오프라인에서 와가지고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라고 하면 아니 정치인들 원래 욕먹는 거고 나한테 진영 논리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난 정치 중도고 나 별 관심 없다. 하지만 이명박은 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서 사실 지금 저한테 진영 논리 때문에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됐는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일간 베스트 게시물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베로 독립된 사이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세 줄 요약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DC 인사이드에서 시작이 돼서 긴 내용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짧게 세 줄로 요약해봐라. 그래서 세 줄로 요약을 못하면 너도 이해 못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준석 대표식으로 되게 그런 게 많죠. 와서 조롱하고 비꼬고 그럼 결국에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좀 진보적인 성향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봐요. 뭔가 기존에 있는 걸 바꾸기 위해서 많은 근거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 통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저런 짧은 목으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커뮤니티를 보면 이때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각각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보면 뭐 어디는 게임, 자동차, 축구 등등 IT 완전히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섣부르게 뭔가를 홍보하려고 했다가 퇴출당하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영상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아프리카 TV부터 트위치,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TV, 이제 뭐 메타버스. 요즘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제페토가 또 핫하다고 하는데 그 제페토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왜 유행하는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런 걸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청소년들한테 가서 뭘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되게 이 정보 유통 창구가 다양해졌고 굉장히 분산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 일베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스며들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저기 영화, 포스터 이런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심지어 SBS 같은 방송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정치 안에서 맴도는 게 많고 문화나 뭐 이런 영화나 그런 대중들의 그런 트렌드 이런 데 녹여내면 명품을 받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놀이로 만들고 사람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합성해볼까? 그래서 실제로 저런 걸 올리면 오프라인에서는 관심을 못 받아도 온라인상에서 이런 걸 막 추천받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욕하면 막 따고 올라가고 거기서 자존감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프라인에서의 내 자식은 너무 착해서 이런 세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 다른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일배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그 말이 나온 건 실제로 일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일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줌 회의를 하니까 저렇게 노무현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일배 모양 손가락하고 조롱하고 이게 청소년들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걸 저런 식으로 유행을 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배가 한때 계속 저렇게 까불대다가 뭐 루저들이나 오프라인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저렇게 찌질하게 댓글이나 남기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또 되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치기 하냐면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일배 인증을 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완전히 또 판이 바뀌는 거죠. 물론 일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상한 사이트다 이런 걸 일단 지워버리고 내가 자주 가는 어떤 커뮤니티, 소속감을 느끼는 어떤 커뮤니티에 뭔가 삭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 소속감을 가지고 이게 내 프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안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 이런 정서적인 체감을 계속 잘 이끌어 왔는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걸 질문식으로 하는데 좀 빨리 넘어갈게요. 원세훈 국정원장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적 강화를 위해서 이런 시계까지 풉니다. 절대의 시계라고도 불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푸냐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인증글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갑자기 막 국가정보원, NIS 해가지고 이런 시계가 올라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라는 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이고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럼 마침 그거에 맞춰가지고 빵가루를 막 흘려놓습니다. 받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 이명박 정부 욕하거나 북한 좀 찬양한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111 콜센터로 제보를 해. 하면서 실제 사례까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있으면 추적한다. 한 놈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까지 얘기하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이걸 해도 이거 받을 수 있겠네 시계를. 뭐 이렇게 유도를 한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뭐 최근에 뭐 멍게 얘기까지 나오고 완전히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이 잼머니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가 뭐 젠더 갈등 말씀드렸듯이
이와 관련한 것만 해도 또 자료가 수백 페이지가 있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본과 유독 이 한국 보수라는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실제로 이런 드러났던 자료랑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사례로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보통 대화를 할 때 여기 또 청년분들도 많이 계신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A라는 사안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안을 설득을 할 때 이거 1배에 나온 내용인데 라고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 안 먹히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권위를 높이냐면요. 이 하버드 램지어 교수라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버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방금 말씀드린 A라는 사안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권위를 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버드 교수의 논문에 들어간 A라는 내용이다가 되는 거죠. 방금 전까지 1배에 나온 A라는 내용이 그리고 하버드 교수 논문에 들어간 A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어느 순간 상대방은 하버드 교수랑 싸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권위를 높여서 이렇게 세탁을 되게 많이 하는 방법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말에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설득할 때 어떤 식으로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겠죠. 제가 그러면 아까 이명박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게 됐는가 심리전이라는 말까지 대놓고 쓰고 왜 이렇게 세게 싸우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심리전을 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댓글 달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희화화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욕주기 3단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 가랑비 어떻듯이 라는 키워드처럼 모욕주기 3단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1단계로 권위 훼손시킨다, 2단계로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든다, 3단계로 고립시킨다. 실제로 그냥 적용을 하나 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갈상동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갈상동 위원장님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량 공세를 퍼부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정치 동지분들이 도와야 되는데 지역 정서가 있다든지 현실 정치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도 못하겠죠. 뒤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다. 이 정치에서 흔히 보셨던 장면들일 겁니다. 그럼 결국엔 그렇게 고립이 되는 거죠. 중도가 어쩌고 리스크가 어쩌고 그러다 보면 또 갈상동 위원장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네가 그러길래 처신 좀 잘하지 그랬어. 민주진영에서 그 상징적인 인물을 한번 쫙 깔아놓고 몇 년 전에 우리가 이거 100년 집권하는 거 아니야?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짓들이 저질러졌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아가신 후에도 저렇게 공작을 저질렀다는 거 보면서 저는 저들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린 내용도 그냥 지인들, 심지어 정치인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서 혹은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실제로 이런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 시내 밑에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맨 위에 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노라는 세력은 미숙할지언정 깨끗하다는 이미지였다. 미숙하다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들이 분석했을 때 친노라는 세력은 대중들한테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왼쪽 아래에 그 다음부터는 공작의 ABC를 따라간다. 하나씩 본인들이 세워놓은 전략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반대로 부패하다. 지금 또 최근에 갑자기 이인규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던데 저런 식으로 저 오른쪽을 보시면 그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든다. 이것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저들은 그냥 애초에 자기네들의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당연히 자꾸 싸움하고 분열하고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들은 애초에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노골적으로 저도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어떤 식으로 아까 그 1단계 권위 훼손을 하냐, 저 오른쪽에 노알라라는 사진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커뮤니티 같은 활동하시면 특히 보셨을 텐데 심리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영정사진에다가 코알라를 합성하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진다. 실제 심리학자 동원해서 저런 걸 합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막 뿌려요. 그 노알라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되게 우스꽝스럽고 희화화를 시켜버린 거죠. 저런 짓을 저지른 게 이명박이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별별 짓들 다 저지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선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거 알려라.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좌파 제한 논리 개발 및 활용 실천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인규 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문재인 무능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런 맥락이랑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폭탄을 일로 던지는 거죠. 민주 진영이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뭐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스며드니까 심리전인 거거든요. 제가 정치인분들한테 늘 말씀드릴 때도 뭐 저렇게 댓글 달면 사람들이 집단지성 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 진영은 사람인 것처럼 와가지고 슬슬슬 이 분위기 다 보고요. 아무튼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교묘하게 스며든다는 게 핵심인데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심리전 작업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권 내부만의 얘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이 긴 내용들을 몇 개 추렸어요. 실제로 시민사회단체 거기에 투쟁 계획을 파악한다.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냐? 그 안에다가 일종의 뿌락치를 심어 넣기도 하고 또 혹은 몇몇 주도하는 인물들의 세부조사를 진행한다든가 약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오면 나 이거 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위축이 되거나 혹은 똘똘 뭉쳐 있어도 그 안에 어쨌든 돈이 필요하든 혹은 또 무언가에 불만을 갖고 있든 이런 걸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다 파악해놓고 그거에 맞는 전략을 다 세웠다 보시면 되고요. 종교계 인사도 설득하고 언론 언프라는 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아무튼 이게 결국엔 정치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까지 연결됐다는 거. 심지어 수십억의 특수활동비로 민간인 댓글 부대도 운영했다.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 보면 특활비 얘기가 많은데 계속 숨기고 있죠. 이게 또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짓들을 저질렀는데 왼쪽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조선족 반중 혐오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게 막 조잡스럽잖아요. 이것도 저들의 전략입니다. 뭔가 실제로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심리전이 들어왔을 때도 합성 사진을 만드는데 그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전문가가 만든 것 같으니까 그걸 아예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서 일반 네티즌이 만든 것처럼 되게 조잡스럽게 만들어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묘하게 스며든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수준 낮다. 저런 거 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 이런 게 계속 쌓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랑비 옷젖듯이 스며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의 업적, 가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그냥 웃긴 사람, 웃긴 아저씨. 실제로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MC 무현, 힙합이랑 엮어가지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다든지 별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꼭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국정원 직원의 폭로고요. 실제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얘기 아니냐, 옛날 얘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국정원, 세월호 인적 동영상 제작 후 일베 이용의 확산이 한마디로 세월호는 지겹다. 그래서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할 거냐 이런 얘기들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 저쪽에 사찰했던 내용까지 다 나와 있고 일베를 건전한 보수라고 포지셔닝을 시켜준 다음에 저런 내용을 바꾸렸죠. 그리고 작년에 너무 가슴 아프게도 12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저들의 그 정말 좋은 쪽으로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댓글 이런 걸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기만 하면 이게 정치적인 얘기다. 개인들이 이 학생들이 놀러 가가지고 죽은 걸 가지고 국가에 뭔 진상규명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팍 도배가 되고 그런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만큼 저들은 이게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었던 입장에서 그렇게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경찰에서는 시민단체 언론 동향 이런 파악을 했다는 자료가 들켜서 논란이 되자 이거 폐기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목적이 달성돼서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라는 것도 무슨 목적인지 궁금해지고 이걸 진짜 폐기했는지도 궁금해지고 설령 진짜 폐기했다 치면
지금 이후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그럼 가만히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아까 뭐 국정원 말씀드렸고 군대에 대해서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경찰까지도 심지어 시위 여론 조작을 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대규모 시위일 때 교통체증, 시민 불편, 유발 강조. 이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전장년, 화물연대 파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처음에 지지를 했는데 좀 방식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약속을 가야 되는데 계속 지하철이 안 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긁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안 먹히는 이유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걸 자꾸 긁어가지고 그걸 공론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리전이 무섭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경찰이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고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강우순 사건을 활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줄 친 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용산 참사로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이 생기니까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드러난 거고요. 사이버 수사위원 9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에 동원되게끔 했던 게 이명박 정부 때였고요. 제가 예전에 의경을 나왔는데 이 왼쪽 이게 그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의경 당시에 그 경찰학교라는 데를 한 2, 3주간 거치고 자대로 배치를 받습니다. 근데 경찰학교에 가니까 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장면들이었냐면 경찰들이 시위대들한테 계속 저렇게 찔리고 방패 뺏기고 이 헬멧 뺏겨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있고 이런 장면을 2, 3주간 계속 중간중간 교육 과정에서 봤어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뭐 정치적 얘기나 이런 건 없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경 동기들은 분노를 했죠. 시위대가 왜 저렇게 나와서 시위하는가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나가자마자 내가 저렇게 터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감을 갖게 되는.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미디어를 통한 가스라이팅이구나 라는 걸 되게 뒤늦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파가지고 더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장면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위대들이 막 과격하다, 경찰 향해서 막 신나를 뿌린다 뭐 이런 것들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들이 과격해서 저렇게 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 방법이고요. 폭력 시위, 군사 문제, 국회 문제 이게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이다. 국가 브랜드 높이려면 폭력 시위 같은 후진성을 극복해야 된다. 똑같죠 지금 정부랑. 얼굴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갖다 놓으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지고 노조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 MBC를 향해서 집중 타격했던 것도 똑같아요. 심지어 MBC라는 방송국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 그다음에 PD, 어떤 코너 여기 계속 딱지를 붙이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MBC 하면은 그 밑에 좌파 방송국 편향적인 내용 이걸 다 도배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MBC가 좀 편향적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MBC 같은 방송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 줄다리기가 쳤을 때 저쪽으로 당겨야겠죠. 그런 것들도 다 저들의 이 전성 구축을 위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각계격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2011년 자료가 나중에 폭로된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맨 밑에 줄에 있는 건데 좌파들은 평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없어서 집중 공략할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다. 한마디로 민주진보 진영이 주로 연대의 가치들 그걸 뭉치니까 그렇게 뭉쳐있을 때는 다들 용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집중 타격하면 그 사람들 어쩔 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을 저렇게 보고서답시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 때는 그냥 서울대 교수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혀가지고 서울대에 계속 항의 전화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신상 캐고 그때부터 했던 짓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뿌락치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양심 고백을 했냐? 유방암에 걸린 선배가 있었대요. 근데 국정원이 그 선배의 남편이 민주노총 활동가라는 이유로 지하혁명 간부로 조작하려고 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해서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한 건데 만약에 이런 양심 고백이 없었다면 이것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도 지금 내용을 보세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정원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불첩단 얘기가 도배되기 시작했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려가 돼요. 이명박 정부 때랑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렇게 뿌락치 역할을 했냐면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을 당시 첨단 장비, 소형 몰래카메라 같은 것까지 사가지고 사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돈도 받고 억대로 돈 받고 막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국정원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이었죠.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고, 또 실제로 지금 국정원과의 소식들을 보면 그냥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특별부대가 있죠. 3,500명의 민간인 특별부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 나온 내용인데 이 3,500명이 그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봤었고,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당정청을 다 다녀봐도 일단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까지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이 안 계셨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까지 제가 갔다가 거기서 딱 막힌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정부랑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 파헤치기 위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다, 고발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 본진에 갖다 받쳐주는 거고, 시간 질질 끌고, 혹은 그냥 아예 대충 수사해놓고 이거 기소거리 아니다 하고 그냥 세탁을 해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없다는 게 또 너무 심각한 건데, 보시다시피 증거 제시가 어려운 썰에 대해서 인터넷에 적극 유포한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국정원 사찰 정보로 정보 비판 인사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였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에 검찰이라는 막강한 조직까지 같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플리앙이라든지 몇몇 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적 대응, 고소장이 집에 날라온다 하더라고요. 일반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들이 여론조작 일지를 보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들 입장 이런 걸 비판을 하면 딱 세 글자로 반박합니다. 드루킹. 니네 드루킹 했잖아 라는 얘기로 자기네들의 모든 걸 정당화시키거나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이걸 끌고 가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여기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도 아닌 게 2008년 김용철 변호사가 이런 폭로를 합니다. 댓글만 전문적으로 다는 정규직 직원이 150명이 있다. 댓글만 다는데 정규직 직원이라는 것도 쇼킹하고요. 이게 2008년이라는 것도 쇼킹하고 무려 150명이나 있었다는 것도 쇼킹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 여론 공작하는 거였어요. 지금 정확히 15년이 지났고,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이런 건 나쁜 거다, 삼성은 이제 제품으로만 승부하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건 저렇게 포털 노출이나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드러났었죠. 물론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베 그 폭식투쟁 다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단식하는 분들 앞에 가서 햄버거 먹고 조롱하고, 그게 또 삼성 요청받고 보수단체들의 정경련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왼쪽에 또 스라이프, 고파스라고 서울대, 고려대 이런 스카이 대학교의 커뮤니티,